제1장 서문세가 3. 빨리빨리! 이쪽으로! 먼지 하나라도 신발에 묻으면 경을 칠 줄 알아라! 성급하고 요란한 고함 소리가 서문세가 곳곳을 울렸다. 사람들의 움직임도 그 말의 채찍에 떠밀리는 것처럼 어디서나 바빴다. 무언가를 등에 이고 걷는 이들이 여기저기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서나 힘든 기색보다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힘겹게 일하고 있는 하인들 사이에서도 그건 동일했다. 그건 오늘 서문세가가 이렇게 바쁜 이유가 잔치 준비이기 때문이다. 호족의 잔치는 떡고물이 주변에 많이 떨어지는 법이다. 지역의 유지로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느 호족이건 이런 때 째째하게 구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능한 음식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널리 나누어 사람들이 가문에 대해 칭송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서문세가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세가 밖으로 나누어지는 질 떨어지는 것들이 아닌 세가의 중요 손님이나 혈족들이 먹을 음식에 자투리가 생기기 때문에 하인들은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다. 한데 서문세가의 이러한 잔치는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명절을 맞이한 행사이거나 집안 어른의 생일 같은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자세한 사정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대략적인 내용은 서문세가의 하인들은 물론이고 외부에도 쭉 퍼져 있었다. 오늘 서문세가의 귀한 손님이 오게 되었는데 그가 무려 화산파의 장로라는 것이다. 화산파의 속가 제자를 추경의 사부로 들이면서 화산파와 간접적인 인연을 맺게 된 서문세가는 그를 통해 이번에 화산파의 장로를 손님으로 맡게 됐고, 그가 추경을 만나보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정식 제자로 화산파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화산파, 무림의 태산북도라는 구파일방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명문대파인 그곳은 정식 제자로만 들어가도 대단한 영광으로 여겨진다. 한데 장로의 제자라니, 그건 장래 엄청난 성공과 영광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더구나 화산파의 도움으로 서문세가는 각종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테니 가문 자체가 탄탄한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니 이렇게 성대하고 바쁜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겨우 자신의 일을 끝낸 정호는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이 뜸한 공터를 찾아 그곳의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잠시 쉬었다. 쓸데없이 눈에 띄면 쉬기는커녕 재수없게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 평소에도 일을 깐깐하게 시키지만 오늘은 한층 힘들었다. 평소에 권각이나마 열심히 수련해두지 않았다면 도저히 버티지 못했으리라. 특히 힘들었던 것은 꾸역꾸역 처먹기만 하고 뱉어낸 적이 없던 곡간의 문을 열고 쌀을 짊어져 나오는 일이었다. 한섬 짊어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다 큰 장정도 힘든 걸 아직 뼈도 여물지 않은 자신에게 시킨 것은 악질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악질적인 의도 따위는 일상다반사였다. 새삼스럽게 분노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일일이 분해하면서 반응했다가는 몸이 버티지 못하리라. 젠장, 늙은이 하나 오는 게 뭐 대수라고. 노동에 시달려 힘없는 온몸을 손바닥으로 주무르며 정호는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과는 달리 정호의 마음속은 부러움으로 가득했다. 무공고수, 꿈같은 단어였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정호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호가 아무리 바라더라도 닿지 않을 그 꿈같은 장소를 추경은 성큼 앞두고 있었다. 화산파 장로의 제자라는 지위는 명성 높은 무림고수라는 미래를 보장받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제기랄.
분했다. 추경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러나 자신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화산파에서 무공을 배운 추경의 덕짓에 평생을 부려먹히면서 때로는 이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에 절망하면서 결국은 이곳에서 나이 먹은 하인들이 그러하듯 애당초 추경을 씨가 다른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굽실거리고 숭배하는 걸 당연시하게 되고 말 것이다. 마치 소나 돼지처럼. 정우는 바위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늘 그러했듯이 삼류관각법을 반복해서 수련하기 시작했다. 심란한 현실을 잊기에는 그게 최선이었다. 문득 약한 두통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이제 익숙해진 두통이다.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곧 그는 무아지경에 이르러 손발을 휘둘렀다. 말 2마리가 관도를 걷고 있었다. 거기에 탄 둘 중 한 사람은 중년인으로 화려한 복색을 하고 허리춤에 검을 매달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눈처럼 흰 옷을 입고 마찬가지로 장검을 허리에 찬 백발의 노인이었다. 청수하다는 말이 어떤 용모에 어울리는 표현인지 알려주는 것처럼 그의 늙은 얼굴은 고결해 보였다.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표정을 부시지요. 그를 알아보는 이라면 놀랄 것이다. 그가 다른 이에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는 건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으니까. 그의 이름은 나관수, 벼로는 북망사자, 부코를 떨쳐 울리는 고수였다. 나관수의 청에도 노인은 불쾌해하는 표정을 풀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이 그러는 것은 온당한 일이었다. 그는 매화 3검의 1인인 매화예의 장구천, 화산파의 장로 중 한 사람이다. 천하의 이름 높은 검객인 그는 나관수가 제 아무리 나름 이름을 떨치는 고수라 해도 애송이일 수밖에 없었다. 하물며 나관수는 화산파의 속가 제자로 배분을 따지면 장구천의 제자의 제자인 셈이다. 그러니 감히 고개가 올라가지 못할 수밖에. 마음이 가는 방식으로 제자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불쾌하심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까지 한 명도 제자를 드리지 않으셨으니. 하지만 이 일은 화산파는 물론 정도 무림으로서 여러모로 중요하다는 것은 모쪼록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야 알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지. 하지만 아무리 그곳이 혈마교의 터전이었다 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까지 조심해야 하나? 나는 그 점이 의문이네. 그들이 마교와 맥이 다 있다는 것은 싸워본 나도 인정하는 바네. 하지만 적통도 아니었고 그 1파 정도나 되었을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야. 얼굴을 찌푸리며 장구천은 투덜거렸다. 마귀의 이름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겠지요. 나관수가 고소를 지으며 답한 것은 장구천의 말에 적잖게 동감하는 바가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감하기는 해도 역시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었다. 40년 전의 일이다. 자신을 마교의 후예라 주장하며 갑자기 나타났던 혈마교의 위세는 무시무시했다. 물론 전설 속 마교에 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대로 성장해 나갔더라면 북부 무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사파문파 하나가 나타났음에 틀림없으리라. 더구나 그들의 무공은 마교를 자처하는 만큼 강력했고 실제로 그 연관관계가 적지 않게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그곳의 멸망이 너무나 기이하다는 것은 노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속임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여전히 있을 지경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위세등등하던 혈교는 하루아침에 멸망했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멀쩡하던 문파의 본부가 다음 날이 되니 깨끗하게 불에 타 재가 되고 말았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이들도 몇 있었지만 아무도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어 본부를 잃은 혈교는 힘의 거반을 잃었고 이후 정도무림의 공세에 질이 멸렬해진 각 지부는 변변찮은 저항도 없이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게 불에 탄 혈교의 본부에서 교수를 비롯한 장로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핵심적인 고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기에 얼른 정리해둘 것이지. 장구천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혈교를 처리한 뒤 그들의 대지는 공백이 되었다. 적지 않은 문파가 그곳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도 가지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원했다는 자체가 문제였다. 이후 무림맹에서 나서 그곳을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나온 것이 없었다. 하지만 역으로 워낙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전히 혈귀의 보물과 강력한 무공들이 숨어 있으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것은 혈귀가 어떻게 몰락했는가 생각하면 흘려넘길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때문에 그곳 대지를 둘러싼 무림 문파들의 이전 투구가 계속됐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했기에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됐다. 한데 그 대지의 주인은 따지고 보면 나라이지 무림 문파가 아니었다. 문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권리를 처리하지 않고 공백 상태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이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바로 서문세가였다. 그것이 25년 전의 일이다. 여러 문파들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납득을 했다. 자신이 먹지 못한다면 남도 먹지 못한다는 원칙은 지켜진 셈이었기 때문이다. 서문세가가 무림세가가 아니라는 것도 이유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건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사정이 바뀐 것은 역설적으로 오랜 평화 때문이다. 여러 문파들이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다시 혈마교와 같은 문파의 발호는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자 물망에 오른 것이 혈마교였다. 비록 벌써 40년 전의 일로 너무 호들갑이라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혈마교는 강했으며 영문을 모르게 몰락했다. 더구나 마교의 후신이었다. 1000번 생각한 한 번의 실수, 10,000번 생각한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런데 마침 서문세가의 아들이 무리민이 되는 길을 밟고 있다 하여 그 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화산파에서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덤터기를 쓰게 된 것이 이제까지 제자를 들이지 않고 버티던 매화예의 장구천이었다. 장구천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주장하는 놈들 제자로 들이면 될 게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서문세가의 아들을 제자로 들인다는 건 단순히 제자를 들이는 게 아니라 서문세가와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고 이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었다. 하여간 일단 가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하겠다만 영 아니다 싶으면 거절하겠네. 아무리 천하무림의 안녕이니 뭐니 해도 가능성도 희박한 위기를 두려워해 사문에 누를 끼칠 수는 없지. 더구나 그 아이와 내게도 그것은 나쁜 결과로 끝날 터이고. 그것이 덤터기를 쓴 장구천이 양보한 최후의 선이었다. 네, 그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화산파에서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납득했다. 사실 이런 노골적인 목적을 가진 제자들이기만도 정파에서 할 짓이 아닌데 거기에다 당당한 화산파의 장로에게 인선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까지도 박탈할 수는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더해서 장구천은 이게 다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어차피 옛 혈교의 땅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달리 여러 가지 수가 있을 터였다. 그 점에서 나관소는 서문추경이 약간 걱정스럽기도 했다. 재질은 나쁘지 않지만 성품에 문제가 다소 있었고 나쁘지 않은 재질 또한 화산파 장문인의 김영제자에 적합할 정도라고 하기는
약간 힘들었기 때문이다. 얼른 가자.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듯 장구천은 말에 박차를 가했다. 느긋하던 말의 걸음이 빨라졌다. 나관수는 죄스런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서문 황령은 환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두 사람이 그만큼 반가웠던 것이다. 그의 앞에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보통 농민이나 시장거리의 잡부들은 평생토록 한 번 먹기도 힘든 진귀한 음식들이 시장길에 장사미사처럼 널려 있었다. 젓가락을 어디서부터 가져다 대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윤택이 깔끔한 사기병을 꺼내선 두 사람에게 선보였다. 두 번을 맞아 이렇게 최고급의 산삼주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마개를 따자 거기서부터 그윽한 산삼주의 내음이 퍼져나왔다. 나관수는 물론 장구천 역시도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목젖을 꿀럭였을 정도였다. 사양 마시고 마음껏 드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나관수는 기꺼운 얼굴이 되어 젓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을 황령은 즐겁게 바라봤다. 다 된 일이라고 믿지만 역시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두는 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정석인 법이다. 사람이란 치사하지만 또 은혜에 완전히 눈 감지는 못하는 동물이라 신세진 게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답하려 들기 마련이다. 그 신세가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없었다. 그저 이렇게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았다. 한데 즐겁던 황령의 얼굴이 걱정스럽게 변한다.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으신 건지? 장구천이 한 입도 대지 않고 있었다. 사실 이번 잔치의 진짜 손님은 그였기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은 그의 모습은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한 일이라고 황령은 생각했다. 하다못해 술 정도는 들어야 할 텐데 목젖이 움직이는 걸 분명히 보지 않았던가. 장구천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은 아니외다. 그러면 어째서? 부모와 자식이 이어지는 것이 천륜이라면 스승과 제자가 이어지는 것은 일륜이지요. 일륜지대사에 앞서 정갈한 마음과 몸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승의 도리가 아니겠지요. 엄숙하게 장구천은 그리 답했다. 그의 광명정대한 태도와 말에 듣던 이들은 모두 감탄했다. 이것이 자기한테 불리하단 걸 아는 서문 황령의 마음에조차도 기껍게 느껴졌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관수만은 알고 있었다. 도사 공부는 핑계대려고 하셨나? 말과는 달리 장구천은 그냥 이곳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다. 마음에 안 드는 곳에서 신세를 지지 않는 게 장구천의 인생 철학이었다. 무림은 은연은 2배, 원하는 10배로 갚아야 하는 동네인지라 자연히 습관이 된 것이기도 했다. 물론 은연은 모른 척 원하는 100배인 쪽이 더 많지 않은가 싶기도 하지만 황령은 고개를 진중하게 끄덕이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 아들 녀석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하나를 불러 추경을 찾아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 했다. 일각의 절반 정도 되는 시간이 흐르고 방문이 열렸다. 눈처럼 흰옷을 차려입고 영웅건을 맨 추경이 등장했다. 그는 나타나자마자 씩씩하게 포건해 보이며 자신을 우렁차게 소개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문 추경이라고 합니다. 무림의 영웅이신 매화예의 장구천 노사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절도 있고 씩씩한 인사였다. 황령은 만족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장구천의 감상은 그와는 좀 달랐다. 그저 어지간히 인사를 열심히 훈련시킨 모양이군 하고 냉소적으로 평가했을 뿐이다. 사실 그는 제자가 없지만
제자를 드리라는 권유는 여러 번 있었다. 소개받은 적도 많았다. 그리고 모두 다 거절했다. 그런 만큼 이런 종류의 호감을 주기 위한 인사에도 익숙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경의 인사에 응대했다. 반갑구나. 내가 바로 늙어 죽지 못해 삼은 뒤치다거리를 해주게 된 장구천이다.